원래 이제 교양 수업에서는 우리 경영 통제까지만 하고 끝났는데, 여러분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동영상 녹화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빨랐어요. 이제 여러분 또 가끔 여러분의 그 의견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게 없이 그냥 동영상만을 찍었으면 오히려 지금 그 강론에서 마케팅, 뭐 재무, 인사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여러분 또 수업 시간 같으면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가다 보니까 강론까지가 딱 우리가 수업 아니 그 개론까지가 딱 수업 범위에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하다 보니까 14주차가 남아 있어서 여러분 마케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이제 마케팅의 개념 정도를 이야기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마케팅 관리의 과정, 그리고 마케팅 믹스,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2주차 강의가 좀 일찍 끝나게 되면 3주차에는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마케팅 내용을 지금 제가 계속 작성하다 보니까 양이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서 그냥 수업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이제 한 번씩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좀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기에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제 샘 얼턴은 누군지 알죠? 여러분 월마트 창업주죠. 그다음에 돈 소더키스트 이게 누구지? 여러분 인터넷 지금 혹시 동영상 들으면서 쳐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 소더키스트가 누구냐면 샘 엘턴하고 월마트를 같이 창업했던 창업 멤버죠. 샘 엘턴이 떠나고 나서 거의 그 이사회를 운영했던 경영진의 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둘이서 하나의 가게를 갔어요. 그런데 돈 소더키스트는 거기서 세상에 내 평생 이렇게 불결한 가게는 처음이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샘 엘턴이 그러죠. 여보게 던, 그 팬티 스타킹 판매대 보았나? 아참, 자네 화장품 판매대 보았어? 여러분 앞에서 우리 경영의 역사에서 제가 포드 자동차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를 얘기를 하나 해준 게 있었어. 헨리 포드가 정육점에 그 고기를 갖다가 이동시키는 그 과정을 보고 실제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갖다가 착안을 했죠. 마찬가지로 이 샘 웰턴은 실제 다니면서 가게들을 보면서 저 방식으로 우리가 전시를 하면 어떨까? 매장 매대를 만들면 어떨까? 결국 무슨 얘기냐? 관리자들은, 경영자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까라고 하는 걸 보고 다닌다. 실제 이거에 대해서 저도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버섯 농장을 해요. 근데 이제 맥주를 한 잔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계속 이 맥주 가게 안에 이 환풍기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계속 봐요. 유심히 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 농장의 하우스에 이 환기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면 가장 좋을 건가. 그런데 다른 농장들은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제 그 환기 시설 해봐야 이 안에 공기가 싹싹 안 빠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맥주집 같은 경우는 이 환기팬에 의해서 그 안에 공기를 빨리빨리 순환시켜줘야죠. 지금은 실내에서 담배를 안 피지만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원래 신분증 해가지고 술 마신 사람들은 느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담배를 가게에서 많이 피다 보니까 위에 막 자욱한 가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가게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하면 이 공기를 빨리빨리 순환시켜 줄까? 특히 이제 하우스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가 너무 차 있으면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추운 공기가 밖에 공기가 많이 들어와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조합을 시킬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계속 다른 가게든 어디든 가면 항상 저기는 어떻게 설치되어 있나 이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걸 보고 나서 요 글을 그 친구가 그때 이것 때문에 실제 경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 그 사업장을 개선시킬까 하는 걸
계속 연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죠. 자, 우리가 이제 마케팅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앞에서도 이미 마케팅 그 처음에 우리 경영의 개요 첫 시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경영 마인드라고 하는 건 실제 고객 중심 마인드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있죠. 실제 마케팅에 대해서 피터 드러커는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느냐? 마케팅은 판매보다는 훨씬 큰 범위의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것은 전문화되어야 할 활동이 아니라 전 사업에 걸친 활동이다. 왜? 피터 드러커는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의 생존과 관련이 돼. 고객이 우리의 제품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이게 되죠. 소멸하는 게 되죠. 그래서 마케팅은 고객의 현실이나 고객의 가치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가능한 것이 이것이다가 아니라 고객이 가치 있다고 여기며 필요로 하며 찾고 있는 만족, 이걸 찾아가는 게 바로 마케팅이다라는 거죠. 판매와 마케팅은 정반대.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은 물론 서로 보완적인 부분조차 없다. 어떤 형태의 판매는 필요하다. 그러나 마케팅의 목표는 판매를 불필요하게 만드는 거다. 왜? 마케팅이 지향하는 것은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맞추어 저절로 팔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 판매라고 하는 건 실제 이 거래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물건의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고 화폐가 그에 대한 대가로 화폐가 넘어온 요 활동이 바로 판매예요. 근데 마케팅은 요 판매하기 위한 활동의 시작 그리고 이 판매 후까지의 전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이미 앞에서 했었는데 실제 피터 드러커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고객을 이해한다? 그럼 고객을 이해한다는 건 여기 시작점이에요. 고객이 도대체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내서 이걸 고객한테 맞추어 그리고 고객이 그걸 구입하고 그 후에 만족은 어떤지 사용하면서 불편함 개선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여기까지가 전체 과정이 다 마케팅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이 중에 이제 일부가 우리가 얘기하는 판매, 즉 물건이 직접 가고 소유권이 넘어가고 넘어오는 과정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제 사례 하나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택시기사가 되라. 택시기사 20년. 실제 택시기사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 자료가 상당히 오래전 자료인데 제가 지금 요 강의한 여러분 밑에 날짜가 나와 있는데 2010년에 외부에 특강을 했던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실제 요 사례를 갖다가 얘기를 해줬었는데 자, 이분이 이제 MK 택시 혹시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MK 택시라고 하는 게 제가 중학교 때인가 드라마로 나왔었으니까 벌써 이게 몇십 년 됐던 고등학교 아마 우리에서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좋게 드라마를 봤던 게 이 일본 MK 택시라고 하는 창업주가 이제 한국인이었어요. 상당히 택시 회사를 갖다 운영하는데 항상 거기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걸 엄청나게 강조하는 회사였어요. 이 회사에서 일본에 이제 한국인이 택시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압력도 들어오고 하지만 정말 고객을 위한 택시 회사로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그런 택시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 분이 택시 회사 그 MK 택시 회사의 서비스 교육 이걸 갖다가 처음에 받고 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받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의 택시의 그 서비스 기법을 적용을 해요. 그러면서 항상 어떻게 했냐? 이분은 이제 항상 최고의 택시기사가 되자라는 거. 그러면서 인사, 미소, 공손, 첫인상부터 감동을 준다. 홀 손님이 오면 45도 인사하고 문 열어주기. 왼쪽으로 문을 열고 오른손으로 위쪽 받쳐 안 다치게. 자, 왼손으로 문을 열고 위에 이렇게 하는 건 왜? 손님이 들어가다가 이 위에 횡다 여기에
딱 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방어하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대주는 거죠. 지금 여기 자세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손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목적지는 정확하게 복잡. 코스 확인차, 확인 뒤 차 안의 온도나 운행 속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마찬가지로 돈 두 손으로 받고 원하는 손님 내릴 때도 문을 열어줘. 차 안팎은 물론 항상 복장을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 이제 택시 기사님들 많이 지금 막 그 복장이나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쓰죠. 매일 한 차례 택시 안팎 세차하고요. 실내 바닥 차순잡이 수시로 소독하고요. 항상 셔츠, 넥타이 깔끔하게. 그리고 탈 때부터 목적지 도착 안전 최우선. 운행 시작 30분 전 끝나기 30분 특별히 집중하고요. 왜? 시작할 때 또 지금 피곤함 혹은 끝났을 때 끝났다라는 안도감으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뒷좌석 안전벨트, 택시 승객의 안전벨트라고 하는 게 개념이 없었을 때 항상 안전벨트 착용. 필요한 상비약은 항상 준비해 두고요. 밤늦게 내리는 여자 손님 현관에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하고요. 이제 우산까지도 이제 MK 택시에서는 우산까지도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분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 해갖고 여러분한테 이제 내용 하기 전에 찾아봤어요. 이 지금 기록이 주어졌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음, 택시기사, 그분이죠. 택시기사.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동태성 총장 특강 택시기사에서 억대 연봉이 유명 강연가 되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강연다라는 내용까지 지금 있죠.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택시 세바시와 아침마당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정태성 총장. 이분이 어디 총장이냐면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이사장이고요. 여기 양력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전 택시 대학 운영하고 계시고요. 실제 서비스 컨설팅 대표이사고요. 서비스 전문가 자격증 취득했고요. 서비스 경영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실제 아까 얘기했던 MK 택시 신입사원 정규 수과정 수료했던 거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본인의 하나의 최고의 택시기사로서의 지금도 택시기사 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실제 뭘 제공하려고 했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고객 우선이죠. 고객이라고 하는 거. 고객이 만족할 때. 실제 마케팅은 결국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직접 보여준. 자, 우리 이제 다시 들어와서 실제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이미 마케팅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었죠. 처음에는 물건을 만들어 놓으면 됐어요. 생산 중심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대량 마케팅,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파는 거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 양은 소량으로 하면서 다양화시키는 과정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점점 더 표적 시장, 특정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케팅의 목표라고 하는 거. 실제 항상 조직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이미 목표, 조직의 목표, 가려고 하는 목표와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었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마케팅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세부적인 이제 목표를 수립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수치로 보여주는 게 좋다. 여러분 스마트 목표 수립법 얘기했었죠. 기업 목표는 물론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그들이 원하는 욕구는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 욕구를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만족시킬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국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게 마케팅 정보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죠.
마케팅 정보라고 하는 건 마케팅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시장 조사, 환경 조사, 소비자 행동 조사를 분석하는 거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내용들을 시스템상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게 바로 마케팅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 조사 또는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걸 기업체에서는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트나 대형 마트든 아니면 편의점이든 매출이 일어나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많이 팔고 있는지, 물론 판매액을 가지고 그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소비자가 어떤 제품들을 매장에서 손으로 빨리빨리 고를까. 그래서 여러분들 소비자의 매대의 높이, 가장 골든 존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요. 왜? 소비자가 서서 쭉 지나갈 때 가장 눈에 잘 띄는 요 구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나왔어요? 소비자들이 어디 구간을 갖다가 가장 많이 물건을 사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조사는 관찰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마케팅 조사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을 조사할 것이냐.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집는지, 그래서 장바구니에 담는지 이걸 조사하려고 한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디 마트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2차 자료와 1차 자료는 어떤 걸 활용할까, 1차 자료는 어떻게 수집하고 2차 자료는 어떻게 찾아서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시장조사예요. 자, 2차 자료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이미 조사해 놓은 자료 혹은 책자로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2차 자료예요. 그 다음 1차 자료학은 조사자가 자기가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 이것들이 다 1차 자료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직접 조사하지 않는 거는 다 그 외에 활용되는 건 다 2차 자료에 해당이 되죠. 그 중에 이제 관찰법이나 설문법, 실험법 등이 있어요. 여러분, 관찰법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그럼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어, 쇼핑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어떤 의상을 입고 다니는지 이런 걸 이제 관찰할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또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쉽게 그냥 얼음 나오는 냉장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 회사에 이제 마케팅 직원들이 소비자의 집에 직접 가서 이제 미리 이제 그 협조를 다 구하고 뭐 비용도 지불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냉장고를 어떻게 여는지, 어떻게 냉장고에 무엇을 넣어놓는지, 무엇을 먼저 꺼내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왜 그렇게 했는지 질문도 하죠. 단순히 이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관찰하면서 질문하고 이런 과정들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니까 나갔다 오면 찬물을 먹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또 얼음을 꺼내서 넣더라. 왜 그렇게 하지? 물이 시원하다 하지만 더 차갑게 마시고 싶어. 그러면서 신선한 걸 바로 뽑아 먹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예 냉장고 자체 얼음 나오고 물이 나오는 이런 냉장고를 만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관찰법에 의한 거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분들 세탁기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이제 관찰법의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관찰법이라고 하는 건 소비자 행동 등 자료가 될 만한 대상을 선정해서 조사자 또는 보조장비를 이용해서, 보조장비라고 하는 여러 카메라, 우리 TV에서 이미 많이 보여주잖아요. 동물들 막 훈련시키거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때 그런 거 하듯이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우리 회사 제품과 경쟁사 제품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하는지 편의점에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한쪽에서 보는 거죠. 소비자들이 어떻게 물건을, 우리 제품을 구매하고 경쟁사 제품을 구매하는지. 이런 경우는 이제 조사 대상자가 조사를 회피하는 경우, 즉 이거는 멀찍이 떨어져서 보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한테 뭐 조사 대상자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설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에게 직접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 거. 물론 설문지가 직접 면접,
우편, 전화, 인터넷 어떤 걸로든 할 수 있는 거죠. 실태 조사할 때 많이 활용하죠. 그다음에 실험법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가격을 올렸을 때 실제 소비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를 들면 라면 가격을 올린다, 우유 가격을 올린다 이랬을 때 소비의 진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실험해 보는 게 바로 실험법이죠. 자, 이렇게 실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하는 건 관찰법이라든가 설문법이라든가 실험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 1차 자료를 수집하고 또 이 이론적 백그라운드인 2차 자료, 기존에 나와 있던 거나 다른 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의사결정의 자료를 뽑아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만 있냐? 아니죠. 또 하는 게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환경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건 실제 거시적인 환경, 여러분 앞에 이제 환경에서 얘기했었죠. 이런 환경들에 대해서, 그리고 미시적인 소비자나 경쟁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내부의 자신의 강점이나 약점, 결국 이게 뭐에 들어가요? 여러분, 요게 들어가는 수학 분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환경 분석을 한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소비자의 마케팅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어떤 홍보 전략을 수립할 것인지,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대표적인 게 인구 통계적 변수,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개성,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건 문제 인식 단계, 정보의 탐색 단계, 대안의 평가 단계, 구매 단계, 구매 후 행동 단계로 나눠지는데, 실제 여러분이 이제 내가 뭔가 이게 마케팅에서 소비자 행동에서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나는 펜이 필요하다, 나는 핸드폰이 필요하다 라고 했어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핸드폰을 갖고 싶어. 즉 이게 이상 상태, 내가 원하는 상태고 나는 현재 상태, 요 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무엇인가 심리적으로 갖고 싶어하는 불안 상태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걸 갖다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결국 마케팅에서 나는 핸드폰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 연락도 잘 안 되고 내가 친구들한테 좀 그 왠지 나만 없으니까 좀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나 이거 갖고 싶어. 요 갖고 싶은 게 결국 나는 핸드폰을 구매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핸드폰이 없으니까 나는 핸드폰 구매해야지. 그럼 핸드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죠. 내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보를 먼저 활용하고 그게 안 될 때는 핸드폰을 잘 아는 주위 친구들을 물어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죠. 인터넷으로 이제 정보들을 찾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핸드폰에는 뭐 S 사거, L 사거, I 사거, A 사거 이렇게 이제 뭐 쭉 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들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기능 수준에서 맞췄을 때 어느 것이 괜찮다. 이렇게 상표를 갖다 내가 이제 대상군, 고려 대상군, 구입하는 고려 대상군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확정된 제품을 내가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구매 후에 나는 평가를 하게 돼요. 내가 써보고 잘 샀네, 난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되네. 그럼 나는 마음속에 불안을 느껴요. 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지. 여러분들 물건 사고 나서 물건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문제 인식하고 정보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직접 구매하고 구매 후 평가 과정까지 갖춘다. 여기는 이제 배고플 때라고 하는 걸로 했죠. 배가 고프다, 뭘 먹어야겠다. 가까운 식당이 있나? 배달 가능한 음식은 무엇이지? 그래서 자장면과 냉면, 대안이 이제 자장면과 냉면이 있어요. 그 중에 뭘 먹을까? 냉면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냉면을 실제 구매해서 먹었어요. 개운해, 잘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누구 집 냉면 맛있더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다음에 또 이 집 거 냉면을 사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맛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 어느 집 냉면 진짜 맛없더라. 거기 가지 마. 먹지 마. 친구들한테 그러죠. 그리고 막 거기 댓글에 막 이 집 별로야 뭐야 막 댓글 남기죠. 혹은 사장님 이거 뭐 맛이 이래요. 기분 나쁘게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 구매 후에 어떤 행동들을 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기업이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건 요 과정이에요. 요 과정대로 쭉 가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 소비자가 어떤 특정한 제품이나 상표, 점포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기업이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결정 요인이에요. 왜 우리 제품을 사줘야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성장하니까. 결국 기업의 마케터는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이기 때문에. 그럼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하나씩 좀 검토해보고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단순히 여기선 소비자 의사결정이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은 평상시에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의사결정 과정은 방금 이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따라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아까 구매 후 행동 요런 거에 대해서 용어가 조금 바뀔 뿐이죠. 왜? 일반적인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하고 그 다음에 실행 후 행동 이렇게 나가는 거 용어가 좀 바뀔 뿐이지 단지 이게 이제 마케팅이다 보니까 마케팅의 관점에서 용어를 갖다가 바꿨을 뿐인 거죠. 자,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많이 하죠.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로부터 특정 상황에 가장 유리한 행동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과정이다. 문제를 탐색하고 대안을 설계하고 대안을 선택하고 그리고 대안을 실행하는 과정. 실제 의사결정 과정이다, 이게. 그리고 넓게는 여기 문제 해결까지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를 갖다가 의사결정 과정이라 그러고 실제 이제 실행이라고 하는 과정은 따로 하기도 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결정 과정은 실제 대안을 선택해서 실행하고 그다음에 이 실행 후에 평가까지도 다 의사결정 과정으로 넣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었으면 좋을 용어들을 좀 설명을 좀 하고 내가 지금 문제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현상,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문제라고 하는 게 있고 과제라고 하는 게 있고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현상이라고 하는 건 현재의 모습이에요. 직면한 상태의 모습, 형편. 요걸 갖다가 현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이 현상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현상은 그냥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를 현상이라 그런다.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현재 상태와 이 현재 상태와 내가 희망하는 상태, 요 차이가 발생했다. 왜? 갭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현재 상태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즉 이걸 해결한다는 건 이 현재 상태를 희망하는 상태로 끌어올리면 되잖아요. 결국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해결해야 될 거. 이게 바로 과제다라는 거죠. 과제. 그리고 인식이라고 하는 건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하고 있냐. 즉, 현상과 여기 과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분석하고 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인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이름이 갑자기 이제 떠오르는 건 우리 메일 보내줬던 김유진 하고, 참, 지난번에 또, 어, 고맙다고 안 했는데, 거의 마지막 인사를. 중간에 내가 이제, 구정문을 한번 물건을 사러 나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알아봐준 우리 두 명의 여학생, 그리고 인사해준 그 두 명의 여학생에게 마지막 아마 수업 내용에서 이렇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네요. 솔직히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 그 두 명의 학생이 나가다가 나를 보고 인사를 해주길래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했었는데 지금 늦었지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아까 내가 이제 유진 학생을 갖다 안다.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게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 안다라고 하는 건 이 유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고 있을 때
나는 유진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름을 안다라고 해서 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는 않아요. 결국 인식이라고 하는 건 안다는 거다. 안다는 건 결국 이해하는 건데,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이 현상과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1순위의 과제, 요 과제를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인식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마케팅 정보 수집 그리고 뭐 시장 기회 분석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무엇이 있을까? 우선 외부적인 요인, 즉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죠. 마케팅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지만 또 이게 의사결정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까 문제인식, 정보탐색, 대안평가, 구매행동, 구매 후 평가라고 하는 과정이 쭉 진행되는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내가 소속되고 싶은 어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문화에서 우리 문화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하는 계층에서는 이러이러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야 돼. 혹은 내가 비교 대상이 되는 이런 집단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걸 해야 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가족들의 영향도 상당히 커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영향력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돈 벌기 전까지는 아버지죠. 혹은 아버지가 야 여러분 이제 차를 갖다가 뭐 그랜다이저라든가 그 뭐지 어 제너시스 이런 걸 사고 싶다. 근데 아버지께서 야 너 돈 있어? 비싸잖아. 그냥 모닝 사. 이러면 여러분은 모닝 사야 되죠. 물론 여러분이 돈 벌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의 내적인 영향 요인으로서 여러분의 이제 연령이라고 하는 거나 여러분의 성별, 뭐 직업, 거주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생활 양식, 그 다음에 개성, 여러분의 성격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결정 단계에 따라서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결정은 대상이 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과정이죠. 마케팅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앞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외적인 영향 요인과 내적인 영향 요인 얘기를 했었지만 하나가 지금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 관여도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이기도 해요. 관여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실제 관여도라고 하는 건 관심의 정도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핸드폰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이 핸드폰에 대해서 정보 탐색도 많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도 많이 쓸 겁니다. 차를 구입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를 갖다 그냥 가서 나 이 차 살래요? 바로 하고 가져오나? 아니죠. 차에 대해서 여러분은 정보를 많이 획득하기도 누구 타본 사람들이 있는지 경험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차를 탔을 때 나하고 맞을 건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연필 하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필 하나 사는데 막 이 연필이 뭐 어디 회사에서 만든 거고 어떤 흑연으로 만들었고 여기 목재 재질은 어떤 거고 이거 신경 써요? 아니잖아요. 이거 살 때 그냥 가게 가서 연필 하나 집어갖고 써보고 거기서 종이에 끄적거려보고 가격 돈 주고 가져오잖아요. 이게 뭔 차이예요? 관여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차나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산다 이런 거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연필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도가 낮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바로 구입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엇과 관련돼 있다? 관여도라고 하는 건 그 물건의 가격과 물론 모든 게 다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격이 비싼 거 그것이 관여도가 좀 높긴 해요. 이 핸드폰 같은 경우 가격이 비싸잖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 노트북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관여도가 좀 세다. 그런데 꼭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 저 같으면 만년필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비싼 건 아닌데 상당히 만년필을 구입할 때 요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보를 찾고 뭐 이거 어떤지 저쩐지 다른 거하고 비교하고 이런 과정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내한테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관여라고 하는 거. 즉 관여도가 영향을 미친다. 아까 이제 소비자의 상황적 요인이라든가 내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 그것들이 결국 또 관여도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도가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 자, 처음에 이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인식 단계, 첫 번째 단계죠. 소비자가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를 인식한다,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구매 욕구를 느껴요. 왜? 지금 여러분은 의사결정 중에서 어떤 소비자 의사결정을 마케팅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소비자는 지금 소비자 측면에서는 난 이거 갖고 싶어, 배고파, 이런 욕구잖아요. 이 구매 욕구를 느낀다라는 거죠. 물론 구매 욕구를 느낀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 구매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왜?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나는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저걸 갖고 싶긴 하지만 내가 저걸 가졌을 때 집에 가서 좀 혼날 것 같아. 그러면 안 사게 된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광고에서도 이런 걸 활용해요. 사람들의 문제 인식을 갖다가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너 이거 알고 있었어? 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맥심에서 미안합니다. 맥도날드 맥카페라고 하는 거 있죠. 맥도날드는 자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맥카페 가격이 2,000원인 점을 강조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2,000원이다. 맥카페 맥초이스 스마트 초이스가 2,000원이다. 왜? 여러분 일반적으로 커피 스타벅스나 커피빈 커피 가격 비싸잖아요. 즉 뭐예요? 걔네들 커피 비싸다. 우리는 2,000원 가지고 즐길 수 있다, 커피를. 이렇게 지금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문제인식을 자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은 이제 보험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처음에 이 약사 마일리지, 약사의 광고가 그랬어요. 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보험료를 똑같이 낸다? 이걸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네. 나는 별로 안 쓰는데 왜 내가 보험료를 똑같이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일리지를 반영해서 적게 타면 예를 들어 1만 킬로 미만으로 타면 뭐 환급해 주는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그걸 처음에 광고한 게 바로 악사 마일리지 자동차 보험이었죠. 적게 타는데 왜 많이 비싸게 내느냐? 이런 광고였어요. 소비자의 문제인식을 걸고 넘어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게 이 갭 차이를 느꼈으면 이제 정보 탐색해야죠. 핸드폰에 대해서 내가 핸드폰 갖고 싶어. 그럼 핸드폰에 대해서 정보 탐색해야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부터. 그래서 이걸 내적 정보, 저장된 내적 정보를 먼저 하고 이게 정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외적 정보를 활용하죠. 주위에 이제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인터넷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찾게 됩니다. 물론 대책 정보를 탐색할 때 바로 이제 대안에 대한 평가 이것도 또 감안을 하죠. 대안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여러 가지 지금 상표들을 갖다 고려하고 있는데 그중에 처음에 여러분들 핸드폰 구입해 갔다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상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갖다 환기 상표 혹은 상기 상표군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과 내가 정보 탐색하면서 찾은 핸드폰에 대해서 쭉 보고 이게 이제 내 구매의 고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고려 상표군이라 그래요. 이 중에 이제 나는 어떤 걸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선택하기 전에 얘네들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다.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지를 평가하고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죠. 각각의 대안들을 비교하고 평가해서 내가 가장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그리고 구매 후에 우리는 만족할 수도 있고요,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만족했을 경우는 다음에 재구매라든가 타인한테 이거 좋은 거야 라고 알려주지만 불만족했을 때 실제 심리적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환불을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줘버리거나 쓰지 않고 그냥 옷장에 계속 처박아 놓거나 이런 상황도 벌어지죠. 실제 소비자의 문제인식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까? 마케터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 왜? 고객의 욕구에 따라서 유통 채널을 바꾸거나 가격을 갖다가 변경시키거나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충동적인 욕구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 촉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터는 항상 기존 제품의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극하면서 상품이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과 성능을 분석해서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소비자의 현재 상태와 희망 상태의 차이를 갖다가 재정적인 측면과 시간적 제약성을 고려해서 최소화해서 이걸 갖다 활용하는 거다. 이 정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사회적 요인, 상황적 요인, 인구 통계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이런 것다라고 하는. 실제 어떤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단계로 와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세분화 좀 더 앞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STP, STP 얘기를 했었죠. 요걸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STP 전략이라고 하는 거 시장 분석 이후에 이제 시장 세분화를 해요. 그리고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제품의 포지셔닝, 즉 사람의 머릿속에 우리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STP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시장 세분화예요. 하나의 시장을 갖다 특성에 따라서 나눈다. 그럼 시장 세분화의 기준은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적 변수, 심리적 변수, 행동적 변수. 가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인구 통계적 변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 통계적 변수도 뭐든 구분을 해서 하나의 특정 시장을 갖다가 타겟으로 하는 게 바로 목표 시장이에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가장 매력적인 시장. 실제 아까 이 시장 세분화의 기준, 인구 통계학적 기준, 지리적, 심리적, 행동학적 변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인구 통계적 변수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연간 그 소비자의 연령은 20대, 30대고 연간 소득은 예를 들어 3천만 원 이하다. 지금 여기는 뭐예요? 다 지금 이거 뭐예요? 시장을 갖다 세분화해 놓은 거죠. 그 중에서 우리는 타겟 시장으로 여기를 선정을 한 거예요. 목표 시장이 여기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만약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다고 하면 여기에 20, 30대 직장 초년생이고 소득은 3천만 원 이하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시장에 자동차 회사였다면 이 시장에 자동차에 어떤 자동차를 여기에다가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목표 시장, 타겟 시장이 제품, 자동차는 여러분 이제 알고 있는 뭐 아반떼 이런 수준이 아마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좀 더 이제 나이가 40대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나 여기 그러면 여기 이제 그랜다이저가 되겠죠. 요즘에 그랜다이저가 아빠 차보다는 오빠 차라는 개념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 중에서 소득이 있는 사람, 소득이 좀 높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으로 보면 실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시장이 1, 2, 3, 4, 5 나눠져 있는데 브랜드가 이제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설화수, 헤라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가격대가 보면 중고가고 저가고 저가고 고가고 중고가예요. 여러분 설화수 같은 경우 상당히 고가에 들어가죠. 그래서 특징들을 보면 중고가인 라네즈는 수분 보습화, 그다음에 이니스프리는 청정 자연 원료를 사용 자연환경 이미지, 그리고 에뛰드하우스는 색조 부분을 가리는 소녀다운 이미지, 설화수는 동양적인 한방 원료를 사용했죠. 그래서 여기는 돈이 좀 있는 그리고 동양적인 한방 원료를 사용해 이분들은 연령대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중국과 아시아 피부 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중고가 중고가인데 여기는 수분 보습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는 아시아 여성 피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라네즈 같은 경우는 20대 초중반에 보습을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나이대. 이니스프리 같은 경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민감한 피부. 그리고 에뛰드하우스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동일한데 발랄한 소녀급 그 컨셉. 그다음에 설화수 여기는 민감한 피부고 여기는 모든 피부예요. 설화수는 4, 50대. 이게 주름과 보습에 관심이 많은 층, 한방 소재로 동양적인 컨셉을 갖고 있고요. 헤라는 30대 초중반, 피부 노화에 따른 피부 재생을 원하는 층. 그래서 여기는 약간
도시여성 이미지 이런 걸 가지고 있죠. 실제 이러한 이제 제품 타깃을 선정했어요. 그럼 이들한테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고객들한테 포지셔닝 할 거냐, 고객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거냐. 결국 이건 무슨 얘기야?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다라고 하는 걸 고객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잖아요. 심어주는 방법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광고에서요. 어떤 배우를 사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화장품 광고 같은 경우 여배우 누구를 쓰고 있고 이런 게 그다음에 어떤 제품과 누구를 쓰고 있고 여러분 술집에 이제 술 마시러 갔다가 벽에 어 카탈로그 붙여 있는 거 보면 누구 뭐 어떤 모델을 쓰고 있냐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볼 거예요. 즉 모델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미지 이제 이러한 제품에 우리 제품에 특정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거 혹은 사용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라고 연결시키는 거 제품 사용자가 누구다 지금 앞에 제품 사용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걸 여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품 자체의 차별성 모델에 의한 차별성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각각 포지셔닝 전략으로 라네즈는 촉촉하고 깨끗한 이미지 이니스프리는 자연과 친환경 이미지 그 다음에 에뛰드하우스는 아이돌을 모델로 해서 소녀의 이미지 그 다음에 설화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 중년층 여성 헤라는 고급스러운 도시녀 그래서 직장의 여성이나 고 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연령대와 가격, 기능성과 색조라고 하는 걸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가장 연령대가 높은 층의 설화수, 헤라,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로 나눴고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한방적인 기능, 헤라, 여기서 설화수, 헤라 쭉 나가죠. 색조나 이런 부분에서는 에뛰드하우스가 가장 강하고 가격은 에뛰드하우스가 가장 싸면서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 제품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시켜 주는 요게 이제 지각도라고도 하는데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라고 해서 지각도라고도 하긴 하는데 이게 바로 이미지 제품 포지셔닝 한 거다. 물론 한번 설정되어 있는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재포지셔닝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갖다가 변경해서 새로운 콘셉트를 제시하는 게 이게 이제 제품을 갖다가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에 많이 재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기도 해요. 과거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처음에 그 시동 걸어서 시동 꺼지면 버리는 차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 고급화 전략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BMW나 뭐 이런 차들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이런 광고 컨셉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이제 재포지셔닝 전략. 우리도 고급차 반열에 올라간다. 그래서 현대차의 CEO 이분들 회장님 상당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진행을 하고 있던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벌써 50분이 됐 마케팅 믹스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